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CJ제일제당이 제약회사 CJ헬스케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본 가치는 약 1조 원으로 누가 매입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도체 업계 슈퍼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직원을 두지 않는 무인 편의점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안과 관리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5월부터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인 과세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기독교 등 종교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종업원을 쓰지 않는 나홀로 창업이 늘면서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주간 경제 리포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위클리 핫세븐, 핫했던 경제 이슈 7가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태호 인턴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되돌아볼 황태호입니다. 네, 곧바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자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무인 편의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의 무인 편의점이 굉장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무인 점포에 대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 점포들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담이 줄면서 수익률은 상승했지만 그만큼 고용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험 운영 중인 무인 편의점은 총 5곳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은 5월부터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운영하고 있고 신세계그룹은 이마트24 편의점을 6월부터 9월까지 직영 매장 4곳을 잇따라 무인 편의점으로 바꿨습니다. 네, 무인으로 운영되면 일단 인건비가 많이 감소하니까 이익 면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이 무인 편의점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되죠? 네,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의 성수 대형 배경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점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요. 사실 무인 편의점 내부는 계산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인 편의점과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오히려 체류 시간이 늘어나 고객들이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이 무인 점포가 매출액 증가에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모로 장점이 있네요. 그런데 가게 내에 사람이 없으면 손님이 뭔가를 문의하고 싶을 때도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보안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실제로 보안상의 지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점포는 사실 신용카드를 대고 점포에 들어가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인데 이 고객이 나올 때 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 다른 고객이 들어가게 되면 상품에 대한 결제 없이도 상품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CTV가 매장마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 폐회로 CCTV가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수리된 냉장고 잔열고가 블라인드로만 가려져 있어 청소년 범죄에도 우려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 전문가들 역시 무인 점포 확산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기 때문인데요. 서영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편의점이 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한국도 무인 편의점 시대가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내년 5월부터는 무인 편의점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일자리 문제와 보안 문제 등이 산적한 숙제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무인 점포 하면 아무래도 은행들의 ATM 기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기업은행의 길거리 점포가 속을 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500곳을 줄인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내년까지 애물단지로 전락한 길거리 점포를 약 500여 곳을 줄이게 됩니다. 이 KT와 재협상을 통해 점포 축소와 운영 비용 인하에 합의를 했고 길거리 점포 방문이 활발한 곳과 도서 산간 지역 등 기업은행 점포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점포 정리 시 들어가는 비용 부담과 800여 개의 점포 운영비가 계속 적자로 쌓일 수밖에 없어 이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재 전국 길거리 점포 1,296곳을 내년까지 800여 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길거리 점포 자동현금 입출입 기기 50여 대를 철수했고 연말까지 200여 개를 추가로 줄일 예정이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50개 길거리 점포를 축소해 2021년까지 800여 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은행의 무인 점포가 접근성도 좋고 편의성도 좋아서 이렇게 적자로 이어질 거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최초에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거죠? 네, 기업은행은 2011년 KT 링커스와 함께 노후화한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하면서 길거리 점포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인 고객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점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준희 전 행장의 아이디어가 시작이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ATM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배치해 공공이익에도 일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T 링커스도 부스에 태양광 발전 시설, 그리고 무선 공유기, 광중계기와 LED 전광판 설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오프라인 ATM기 이용자가 빠르게 감소했고 게다가 몇 년 새 전국으로 1,000개가 넘는 무인 점포가 생기면서 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생겨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 높은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T와 이례적으로 10년 장기 계약을 맺고 결합점포는 타 ATM 기기와 달리 KT 링커스에 내는 임대료와 제작비, 광고 비용 등을 포함해 운영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해 드는 비용이 길거리 점포 하나당 약 2,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철거 비용은 기업은행과 KT 양사 간의 협의를 통해 분담하지만 길거리 점포 하나당 철거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내년까지 운영비 외에 약 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기업은행의 이 같은 결단이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별다른 손실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편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의 호황이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도 더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에는 업계 매출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현재 슈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실적 호조는 4분기까지 계속되면서 올해 매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신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079억 달러로 전분기 97억 9천만 달러에 비해 10.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현재 2,9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57억 달러보다 무려 21.4%나 늘면서 지난해 전체 실적 3,389억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네, 아마도 올 초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담으신 투자자분들은 아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선두권 차지하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제품의 매출 증가세가 눈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올해 D램 시장이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인 74% 성장하고 낸드 플래시 시장 매출도 4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은 3,352억 달러, 2016년은 3,389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2017년은 1분기부터 926억 달러로 시작해 3분기에는 지난 2년간의 평균 867억 달러보다 약 200억 달러 증가한 1,079억 달러로 4분기 매출 또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고치 판매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술에 꾸준히 투자해온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국내의 다른 업계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분수 효과와 낙수 효과 잘 구분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선별적으로 나눠 담는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에는 CJ 헬스케어가 개발한 CJ 티카 그렐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는 CJ그룹이 제약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CJ 헬스케어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CJ 헬스케어는 지난 2014년 4월 CJ 제일제당에서 제약사업 부분을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CJ 제일제당의 100% 자회사이며 자주사인 CJ는 CJ 제일제당의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CJ 티카 그렐러 외에도 자체 개발한 신약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테고프라잔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시약처의 허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CJ그룹이 CJ 헬스케어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는 CJ그룹의 제약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시장 평가와는 정반대로 되는 행보로서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모건 스탠리는 지난 6일 주요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매각 추진 결정은 1984년 CJ 제일제당을 통해 유풍제약을 인수하고 제약 사업을 시작한 지 33년 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CJ가 33년 동안 이 사업을 유지를 해왔고 최근에는 신약의 허가도 기다리는 상황인데도 이 제약 사업을 접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CJ그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CJ 제일제당이 다른 사업군보다 낮은 수익률과 여러 사업 난관들로 분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CJ 헬스케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등 신약 개발과 빈혈 치료제 등의 바이오 약품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중국의 해외로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임상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반응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얼마 전 판매 정지 처분을 받는 등 그런 악재들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업군보다 낮은 수익률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CJ 헬스케어의 지난해 매출은 5,20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6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제약사 순위로만 본다면 10위권 안에 들지만 그룹 전체로 보면 이 정도 사업 규모는 턱없이 작습니다. 다른 사업인 CJCJB는 지난해 매출 1조 4,32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 계열사인 CJENM은 영업이익은 378억 원으로 작지만 매출은 1조 2,9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CJ 헬스케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른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제약 사업이 원체 수익성이 낮은 것에 비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신약의 성공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도 이 제약 사업에 당차게 뛰어들었다가 초라하게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CJ 헬스케어는 누구에게 팔리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전에도 대기업들이 제약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철수한 경험이 많습니다. 2014년 하나그룹이 계열사인 하나케미칼은 지분 100%를 2015년 근화제약에 처분했습니다. 또 아모레 퍼시픽 그룹도 2013년 한동약품에 자회사인 태평양제약을 매각했습니다. 제약 산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사업이 위축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CJ 헬스케어 매각에 대해서 M&A 업계에서는 CJ 헬스케어의 현재 지분 가치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CJ 제일제당으로서는 자금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속되는 M&A와 설비 투자로 지난해 안정성이 저하된 CJ 제일제당이 CJ 헬스케어 매각 대금의 일부를 통해 재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수 후보자로는 다국적 제약회사나 국내 상위 제약사, 그리고 중국계 사모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CJ 헬스케어의 매각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수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현재 확대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매각 절차가 앞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소식 들려오는 대로 또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매각을 바탕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될 CJ에게서도 좀 호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는 5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목사나 스님 같은 종교인도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후 50년 만이라고 합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통과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종교인 과세가 유예 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붙은 상황입니다. 소득세 법안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교인 종교 관련 활동,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돈,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행정직원이거나 설교가 아니라 노동을 해서 번 돈이라거나 교회가 아니라 신도들로 받은 헌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세금의 징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급여를 줄 때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을 매기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대 8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월 식사비 10만 원 이하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 등 공제되는 폭이 넓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종교인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중동 등 일부 신정국가를 제외하고는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타 OECD 국가를 기준으로도 모든 나라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반세기간의 진통 끝에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반발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지난 수요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려 했던 토론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특별위원회가 토론을 불참키로 했기 때문인데요. 위원회 측은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지만 법령과 준비가 미비하니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법령 보완과 종교계 의견 반영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까먹어 과세자와 납세자도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탈법과 탈세를 조장하는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 준비가 전해되지 않았다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종교과세이자 위법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행이 가까워 올수록 보수 기독교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교계 반발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가 내년에 제도를 실제 시행을 하면 50년 만에 이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6번째 위클리 핫세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파리 대책이 나온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8월 2일 이후 매달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나오면서 이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받았던 갭 투자는 상당 부분 위축이 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다음 정책에 과연 보유세 카드가 담길지를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황태호 기자에게 전해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리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이른바 끝판왕으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선택할 경우 그 자체로 파리 대책 이상의 충격파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의외로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과 달리 양도세 비중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유세 인상은 양도세 인하와 같은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경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섣불리 보유세를 인상하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현재의 제도 범위 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네, 이쪽 저쪽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실행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역풍을 경험한 바 있는 여권이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9월까지만 해도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의 무게를 실었었는데요.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하면서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추가 대책에 쏠려 있습니다. 1차 변수는 발표가 임박한 주거복지 로드맵인데요. 로드맵 발표 시기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래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그나마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클리 핫세븐 어느덧 7번째 마지막 이슈입니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창업이 늘면서 2년 만에 자영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제조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로 배출된 이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과 숙박업소 등에서 소자본 창업에 나선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영업계 여전히 힘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 근로자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685만 7천 명으로 직전 조사인 2015년 대비 2만 8천여 명, 약 0.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영업자 수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이같이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총 413만 7천 명으로 약 11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9천 명으로 3만 6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같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지만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자영업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직장을 나온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영세 창업자가 늘어난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소액의 종잣돈으로 급하게 자영업에 뛰어든 월급쟁이 출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잣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였길래 소액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같은 통계 자료를 계속해서 보시면 종잣돈을 의미하는 사업 자금인 5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22%,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21.1%,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16.6%, 1억 원에서 3억 원이 10.9%, 3억 원 이상이 1.2% 순이었는데요. 즉 종잣돈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50.3%로 절반이 넘었던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잣돈이 많을수록 기대 수익이나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그만큼 자영업에 뛰어든 이들이 영세하고 수익이 적고 사업이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잣돈 조달 방법을 보면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이 68.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이 빌린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는 31.5%, 친지 또는 동업자 자금이 7.8%, 타인에게 빌린 돈이 5%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에 뛰어든 이들이 자본 축적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자영업에 뛰어든 이의 절반 이상이 57.4%는 직전 직업이 임금 근로자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다가 실직하고서 재취업에 실패한 뒤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사실상 내몰렸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자영업계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도 전망이 밝지 않은 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 경제가 아무리 호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낙수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물기를 잘 터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주간경제 리포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전달에 힘써준 황태우 인턴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주간경제 리포트 2부에서는 증권시장의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 경제 리포트 2부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한 주간 증시 내용 점검해보고 다음 주 전망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민 인턴 기자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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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도 먼저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40선까지 후퇴를 했고 코스닥은 사흘째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엇갈린 모습 보였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10일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2,5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중 4일간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한 주였는데요. 11월 둘째 주 종가 기준 결국 2,542.95포인트로 50선 내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훈훈한 장세 연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금요일인 10일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면서 720포인트 돌파한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 703.79포인트로 700선 여전히 지지해주면서 출발했고요. 화요일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700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8일과 9일인 수요일, 목요일 주 후반으로 접어들며 710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 720.79포인트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같이 파죽지세의 승전보 울리면서 우리 시장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수급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네, 한 주간 마감 수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월요일에 1,456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일주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화요일에도 2,444억 원으로 빨간불 켰고 수요일 역시 소폭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팔자로 전환하면서 각각 670억 원 그리고 1,915억 원 물량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3,681억 원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진 화요일에도 707억 원으로 파란불 켰고 목요일까지 순매도를 기록하다 금요일 사자로 전환하면서 장 닫았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 2천억 원이 넘게 물량 담았는데요. 주 후반에는 팔자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월요일 3,500억 원 넘게 많이 덜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주 후반까지 매도세를 시연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사자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입니다. 먼저 외국인은 이번 주 초반 월요일에 801억 원, 화요일에 1,173억 원 각각 물량 덜어내면서 일주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사자로 전환하면서 소폭 물량 담았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451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907억 원 물량 덜었습니다. 이어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각각 410억 원, 894억 원, 232억 원 물량 순매수를 기록했고 금요일에는 1,621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장 닫았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 초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매도와 매수를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기관은 월요일에 순매도를 기록했고 나머지 4거래일 동안은 모두 매수 우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마감 수급 살펴보셨습니다. 네, 실제 투자자들의 매매 심리, 매매 동향 어땠는지 마감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특징 업종 전략 모아보기 시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이 헬스케어 분야에 구성과 운영 계획 등을 담은 로드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의료계와 제약업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인턴 기자가 이런 관련 업종들을 좀 분석을 하셨다고요? 네, 이번 주는 헬스케어 제약업종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6년 2.1%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2017년에서 2022년 동안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은 2012년에서 2017년의 경우 글로벌 GDP 성장률을 밑돌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에는 글로벌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 국내 기업에서 총 7개 의약품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성과 도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국내 기업의 의약품은 총 8개였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업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구조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고령자의 높은 진료비 수준을 감안할 때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한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기술적인 변화가 현재 헬스케어 산업의 영향을 부정하는 경계를 허물고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혹은 IT 기기의 결합 등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부담 의료비를 낮추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의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해 치료제 제조회사나 임플란트 제조회사, 그리고 난임이나 불임 전문 병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증권은 업종 내 탑픽으로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휴재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은 2018년 4개 신약의 글로벌 임상이 종료됩니다. 임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약가치 재평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젤입니다. 휴젤은 2018년 글로벌 사업 전략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신규 파트너 확보를 통해 미국 유통망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세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 목표 주가와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는 58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5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는 42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37만 5,500원 기록하면서 장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젤의 목표 주가는 6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가는 46만 1,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특징 업종으로 헬스케어와 제약 업종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분야 집중 분석해봤고 관련 종목들도 투자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에 구성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고 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보건산업 분야의 정책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한 주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한데 모은 증권사 헤드라인 순서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시각으로 이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뤘는데요. 검사 장비 시장에 주목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코스닥이 더 날아오를까 하는 제목의 물음표를 달면서 코스닥 시장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증권입니다. 코스닥 이런 지수 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닥의 활약이 뛰어났던 만큼 증권가에서도 코스닥 시장을 다룬 리포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가 낸 리포트 살펴보면서 오랜만에 중소형주들 코스닥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는 인내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강세 국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정책 동력이 그동안 약화가 됐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늦은 만큼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시행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역대 가장 강력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2018년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코스닥이 고점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이익률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코스닥의 이익 증가율은 그동안 코스피 대비 부진했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것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이익 모멘텀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또 신한금융투자는 내년에 코스닥이 최고 850포인트까지도 등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간 사드 문제로 기저효과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중국 관련 소비주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가의 시각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이번 주 증시를 주도했던 핫했던 키 이슈들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김성민 기자 도와주시죠.
네, 금주의 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세 가지 이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방한 이후 배포된 한미 공동 발표문의 내용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8일 한미 공동 발표문을 배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하고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보다 강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 발표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발표문에서 경제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는 내년 초에나 FTA 재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개정 협상과 관련된 국내 절차가 빠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 이슈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탐색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늘 10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첫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서 SK텔레콤, LG, LGU+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참석했는데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입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현안과 추가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과 의제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고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7,000달러대 중반,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800만 원대 중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7배 이상 오른 가격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은 가상화폐 시장의 질서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정화폐 시장의 미국 달러화처럼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심 통화로서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의 뚜렷한 성장세에 따라서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10중 8구 필패를 부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주의 키 이슈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역시 세 가지 포인트로 다음 주 전망 키워드 요약해봤습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먼저 중국의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됩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중국의 10월 실물 지표 예상치,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소폭 하락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락이긴 하지만 질적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대회 이전에는 낙관적인 경기 성적표에 대한 욕구가 존재했던 반면 시진핑 집권 2기에는 충성 경쟁이 사라지고 외형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표의 둔화를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기업의 효율성이 확대되고 국영기업의 부채가 해소되고 또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등 질적인 성장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공급 측 개혁은 지속하는 반면 IT 인프라와 환경오염 유발 저감 장치 설비, 또 도시 인프라 같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유휴 수요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나 상업 생산이 감소하기보다는 계획된 인프라 투자 지속과 IT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키 이슈 두 번째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입니다. 이 미국의 세제 개편안 단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의 주요 지수들이 출렁였던 지난 한 주였죠. 주요 외신들은 상원 공화당이 법인세율 인하 법안 시행을 1년 미룰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미국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주목해야 할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인데요.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최근 한중 관계 회복에 따라 모멘텀을 얻고 있는 종목들, 특히 화장품과 생활용품, 미디어, 또 헬스케어, 게임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IT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또 반도체 부품 장비, OLED 장비 등이 좀 더해지겠죠. 또한 여기에 환경 개선 의지 강화에 따른 수혜주들, 즉 가스 교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전기차 관련주, 이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주요 경제 이벤트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정된 굵직한 경제 이벤트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물가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10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인 수출물가 지수가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6일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화 완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에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0일 금요일에는 EU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주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 인용합니다. 네, NH투자증권 2,52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까지 코스피 밴드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밴디지 잡았습니다. 순환매와 종목 확산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주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역시나 2,520포인트 지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위로는 2,57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단 코스닥이란 제목을 달면서 중소형주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리포트 종합한다면 금주의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개걸음 주가 행보가 연출이 됐는데요. 다음 주는 2,550포인트 안착을 시험하는 주가 흐름이 보일 듯합니다. 경기 민감성 종목들인 대형 수출주와 가치주에서 정체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내수주와 중소형 성장주들은 낙폭을 만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3분기 실적 시즌 막바지 구간에 진입하는 다음 주 장세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기류가 단기간 내 쉽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단기 숨고르기 무드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대장주의 IT 위상이 견고하다, 이 반도체에 집중됐던 상승 모멘텀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 동안 부진했던 업종들과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등이 뒤늦게 때라도 만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형주 관련 테마나 정책들이 연말에서 상반기까지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증권시장 전망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빛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